안녕하십니까. 군용 클래스 군용쌤입니다. 우리는 이제 1910년대 일제의 무단 통치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일제에 의해서 어떻게 국권을 침탈당했는지 그 내용을 배웠다며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일제 강점기, 즉 일제의 지배가 시작됩니다. 1910년대부터 1919년대까지 있었던 일제의 통치를 우리는 무단 통치라고 하는데요. 이 무단이란 말은 마음대로 한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인이 조선인의 허락을 받지 않고 조선인을 마음대로 지배한다라는 것이 무단통치의 내용이었습니다. 우리도 지금 무단지각, 무단결각, 무단결석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이 무단이란 말은 여러분들이 무단지각, 선생님의 허락을 받지 않고 지각을 했을 때 무단지각이란 말을 쓰죠. 그렇듯이 일본도 이렇게 조선인을 자기 마음대로 통치를 했다고 해서 무단통치라고 부르는 겁니다. 1919년에 3.1운동이라는 사건이 있어요. 이 3.1운동이 기점이 되어서 일제의 무단통치는 끝나게 됩니다. 그러면 3.1운동 이후에는 어떤 통치가 있느냐? 문화통치라고 하는데 그 내용은 다음 시간에 배우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격적으로 배울 내용은 무단통치가 어떤 특징이 있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일본이 조선을 지배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것이 뭐냐면은 바로 조선총독부입니다. 이 조선총독부를 만들었고요. 그리고요, 총독을 파견한대요. 이 총독은 누구였냐면은 육군대장 중에서 임명이 되었습니다. 물론 딱 한 번 해군대장이 임명되기도 했기 때문에 육해군대장이라고 하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육군이든 해군이든 누가 파견됐다? 바로 총독은 누구였다? 군인이었다라는 거예요. 군인이 파견되어서 조선을 통치했다라는 것은 당연히 군대식으로 통치를 했다라는 거고, 당연히 뭔가 조선인이 말을 안 들으면 무력을 통해서 조선인을 억압하고 공격했을 것이다,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겠죠. 자, 이런 군인이 총독으로 파견됐고요. 그 총독의 권한은 매우 강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총독은요, 우리 조선에 관련된 입법, 그러니까 법을 만드는 거, 사법, 법을 집행하는 거, 행정, 지금의 대통령의 권한, 그러니까 입법, 사법, 행정 모든 권한을 갖고 있었다. 즉 조선이라는 식민지에 대한 모든 권한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총독의 권한이 매우 강했다라는 거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일본은 헌병경찰이라는 제도를 만들었는데요. 이 헌병경찰은 헌병 플러스 경찰입니다. 경찰은 치안을 담당하는 건데 헌병은 군인이거든요. 그러니까 헌병경찰은 군인일까요? 경찰일까요? 그렇죠. 헌병경찰은 군인이었습니다. 군인이 조선의 치안을 담당한다는 것은 즉 즉결처분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조선을 군대식으로 해서 말을 안 들으면 무력을 통해서라도 말을 듣게 하겠다, 이런 의도가 담겨 있었죠. 실제로 조선인이 이때 무단 통치에 의해서 헌병경찰에 의해서 수많은 억압을 받았습니다. 재판 절차 없이요, 그대로 즉결처분을 하는 거예요. 뭐 만약에 경범죄를 저질렀다, 길 가다가 침을 뱉었다, 그럼 바로 두들겨 맞는 겁니다, 경찰들한테. 이런 식으로 억압적인 통치를 당했다. 이것이 바로 무단 통치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교육에서도 칼찬 교사들, 지금 선생님이 칼을 차고 들어오지 않죠. 그런데 일제시대, 일제강점기 교사들은요, 칼을 차고 들어왔습니다. 칼을 차고 들어와서 억압적인, 위협적인 교육 분위기를 조성했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 떠든다, 장난친다, 상상도 할 수 없죠. 칼을 찬 교사가 들어왔습니다.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이렇게 억압적인 교육이 일어났고요. 당연히 조선인에 의해서 언론, 출판, 집회의 자유는 있을 수 없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신문도 만들 수 없었고요, 책도 만들 수 없었고요, 모일 수도 없었어요. 모여서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었다는 거죠. 조선인에게 권한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고등교육 가능했을까요? 여기서 말하는 고등교육은 대학을 의미합니다. 대학 갈 수 있었을까요? 대학을 못 갔습니다. 조선인은
기술자만 양성한다. 그러니까 국가에 필요한 기술직만을 양보한다고 해서 초보적 실업교육만 담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인은 기술만 배우면 돼. 똑똑하면 너희 우리한테 반항할 거잖아. 그러니까 좋은 교육 시킬 수 없어. 대학 교육 안 돼. 그래서 초보적 실업교육 이런 것들만 시켰다라는 거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무당통치 일본 마음대로 조선인의 교육 기회도 박탈하고요. 총독부를 설치해서 총독이 모든 권한을 가지고 헌병 경찰들이 조선을 마음대로 직결 처분하고 조선인을 다스리려고 하는 이런 자유가 없는 시기를 바로 우리는 무단통치라고 하는 겁니다. 이 시기의 경제를 보면요. 경제를 보면 대표적인 제도 토지조사사업과 회사령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토지조사사업은 뭐냐면은 일본이 조선의 땅을 빼앗아 가는 것을 토지조사사업이라고 합니다. 즉 일본이 조선의 토지를 조사하겠다는 겁니다. 일본이 왜 조선의 토지를 조사하려고 했을까요? 그렇죠. 조선의 토지를 약탈하기 위해서 토지를 조사한 겁니다. 이 토지조사 사업은 신고주의를 표방했습니다. 그러니까 신고를 하라고 하는 거죠. 자, 이 토지의 주인이 누군지 신고해라. 자, 그러면 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미신고 토지는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일본이 모두 착취합니다. 아시겠죠? 신고가 되지 않은 토지는 일본이 모두 가져간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주인이 2명, 3명인 토지, 혹은 주인이 불분명한 토지, 혹은 신고가 되지 않은 토지들은 일본이 가져가게 됐습니다. 이때 당시에 일본이 가져간 토지만 해도 조선 토지의 약 70% 이상, 거의 대부분의 토지를, 조선의 대부분의 토지를 일본이 가져갔다라는 거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또 이 토지조사 사업은 기한주의라고 해서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신고가 무효가 됐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기한을 조금 짧게 두고 홍보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법적으로 토지를 수탈을 했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 토지조사 사업으로 아까도 말했지만 일본인들이 조선의 토지를 마음대로 가져가게 됐고요. 일본인 대지주가 양성되었습니다. 그러면 조선인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 토지조사 사업으로 대부분의 조선인들은 소장농이 됐습니다. 조선인들은 소장농, 왜? 토지를 일본에게 빼앗겼기 때문에 일본인 대지주가 양성되고 조선인들은 토지를 잃어버리는 바람에 소장농으로 양성돼서 이제 일본 눈치를 보면서 먹고 살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회사령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회사령은 뭐냐면은 내가 회사를 차리려고 할 때 총독부에 어떻게 해야 된다?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총독부의 허가. 자, 그렇게 되면 총독부가 허가를 내려주는 기업만 이제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것인데, 만약에 총독부에서 뭔가 불손한 의도를 가지고 회사를 차리려고 한다. 허가를 내줄까요? 내주지 않을까요? 내주지 않겠죠. 그래서 이 총독부의 허가가 필요했기 때문에 이 회사령은 조선인 기업의 성장을 억제하기 위한 방법이었다. 아시겠죠? 이렇게 무당통치 시기에는 총독부라든지 총독, 칼창교사, 언론 출판 집회의 자유가 없었고 고등교육도 안 됐고 토지조사 사업으로 조선인들의 토지를 빼앗아갔고 회사령으로 조선의 기업 성장을 억제했다. 이렇게 해서 조선의 발전을 억제했다라는데 그 특징을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 내용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토지조사 사업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하겠습니다. 1910년에 일제가 무단통치를 전개하는 과정에서, 즉 조선을 장악한 상태에서 일제는 조선의 토지를 약탈하기 위한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실제로 1904년에는 황무지 개간권을 통해서 조선의 토지를 약탈하려고 했는데요. 이게 제대로 되지 않았고요. 1910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조선의 토지를 조사해서 자신의 영역으로 만들겠다라는 야욕을 보인 거죠. 토지조사 사업은 1912년부터 18년에 이르기까지 실시된 사업인데요. 실제로 이 시기가 마치면서 일본이 자기가 원하는 바를 목표를 이루었다라고 보면 됩니다. 토지조사 사업의 핵심은요, 기한을 주어서 신고를 하면 토지 소유권을 확인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정한 기한을 줘서
이 토지가 내 토지라는 것을 신고하게 되면 그 소유권을 확인해서 그 사람이 이 토지의 주인인 것을 확인시켜 주겠다라는 거였는데요. 이를 통해서 세금 수치를 원활히 하고 뭐 주인이 누군지 그리고 원활한 경제권, 지세 이런 것들을 확립하겠다 뭐 이런 목적이 있었는데 사실 일본은 이 토지 조사 사업을 통해서 토지를 약탈했고 그리고 실제로 조선인들이 많이 몰락하게 됐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실제로 신고가 되지 않은 토지 있어요. 신고를 하지 않은 토지 그리고 공유지 여러 명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 그리고 국유지 나라가 소유하고 있는 이 토지 같은 경우는 일본이 손쉽게 약탈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토지들을 일본이 가져가게 되었고요. 또 이 과정에서 일본은 토지의 소유권을 인정하고요. 기존의 조선시대 때 소장농들에게 인정되었던 경작권이라는 것을 부정합니다. 경작권은 주인으로부터 토지를 빌려가지고 그 토지를 경작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실제로 조선에서는요, 한 명의 주인으로부터 토지를 빌려서 대대로 그 토지를 경작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요. 일본이 이 토지 조사 사업을 통해서 소유권을 인정하고 경작권을 부정하면서 결과론적으로 지주의 권한은 강해졌고요. 농민들은 소장농으로 전락하고 몰락하게 되면서 이 토지 조사 사업은 결국 지주의 힘을 강화시키고 일본이 수많은 토지를 약탈하게 되었던 그런 사업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1910년대 일본의 토지 조사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 같이 큰 소리로 따라 읽어봅시다. 무단 통치 시기 일제는 조선 총독부, 헌병경찰 등을 통해 조선을 강압적으로 통치하고 토지 조사 사업 회사령을 실시해 경제를 장악했다. 무단 통치 시기 일제는 조선 총독부, 헌병경찰 등을 통해 조선을 강압적으로 통치하고 토지 조사 사업 회사령을 실시해 경제를 장악했다.